이 이야기는 한 겨울밤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은 유독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가족들도 다 나가 있었고 난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집에 있었다. 난 가족들이 걱정돼 집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대훈아, 오늘 눈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은데 문 잠그고 먼저 자고 있어? 난 조금 무서웠지만 별 수 없으니 조심히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무서움과 외로움을 달래려 부모님이 계시면 맘 편히 하지 못하는 컴퓨터 게임을 즐겼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집 마당 철문 열리는 소리와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뽀득뽀득 들렸다. 우리 집은 주택이라서 철문 열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자세하게 들으면 들리는 구조였다. 나는 가족들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후다닥 컴퓨터를 끄고 내 방으로 가서 자는 척을 했다. 그런데 들어올 타이밍이 한참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뭔가 이상해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뭔가 열쇠가 아닌 다른 걸로 억지로 잠금 장치를 해제시키려는 듯한 소리였다. 이건 분명히 가족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면서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두려움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 저기 문 걸쇠만 걸어 잠그면 못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 걸쇠를 걸었다. 그때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림과 동시에 문이 열렸다. 다행히 문 걸쇠를 걸어놔서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현관문 밖 어둠 속에서 검은 복장을 한 성인 남자가 있었고 그 눈과 마주쳤다.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너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난 입이 굳어 말을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살며시 문을 닫았다. 나는 간 건가? 라는 안도의 생각과 아직 앞에 있나? 라는 무서운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 순간 문을 강제로 세게 여러 번 여닫아 문 걸쇠를 고장나게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못하게 문 손잡이를 있는 힘껏 당겨 어떻게든 잠금 장치를 잠궜다. 그러자 그 남자가 운 좋네. 하고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난 바로 창문이나 다른 데는 열리지 않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하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해 사정을 말하고 빨리 와달라고 하고 끊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창문 밖을 보고 가족인 걸 확인한 뒤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난 안도감을 느꼈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마당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다. 발자국이 왜? 하나는 그 남자가 들어온 발자국, 다른 하나는 내가 뛰쳐나가서 생긴 발자국. 근데 왜 이게 다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누나와 학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학원을 마치면 누나와 같이 학원 버스를 타고 하원을 하였다. 우리 집은 주택이었고 시내와 거리가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학원 버스는 항상 우리 집과 2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세워졌다. 하루는 학원을 마치고 어느 때와 같이 누나와 하원을 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내리는 곳 옆에 딱 봐도 뭔가 이상한 아저씨가 허름한 차림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와 누나는 최대한 그 아저씨 쪽을 쳐다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로 얘기하면서 집 방향으로 향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누나와 얘기를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날따라 가로등도 이상하게 깜빡거리고 200m가 2km는 되는 것 같았다. 자꾸 뒤에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욕을 하는 건 분명했고 우리한테 하는
하는 욕이라는 것도 직감했다. 집과의 거리가 100m 정도 남았을 때 그 아저씨가 우리 바로 뒤까지 왔다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우리한테 말을 걸었는데 저기가 너희 집이야? 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는 것이었다. 나와 누나는 소름이 쫙 돋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까지 전력 질주를 했다. 집으로 들어와 숨을 돌이키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 마당 철문 앞까지 와서 우리를 쳐다보며 뭐라 중얼중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소름이 끼쳐 커튼을 치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벌벌 떨어야만 했다. 그러고 며칠 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 누나를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힌 범인이 나왔는데 그 범인이 바로 그 이상한 아저씨였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나 혼자였다면, 만약 누나 혼자였다면 우리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고 그 아저씨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잠든 밤, 비 오는 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날도 어느 날처럼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다. 나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소변이 마려워 잠에 들지 못하고 눈을 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번 일어났다가 누워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온갖 잡생각도 나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그 순간 빗소리 사이로 자박자박 진흙을 밟는 소리가 났다. 지금 이 비 오는 새벽에 누가 걸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이 진흙 밟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집 주변 어딘가에서 계속 나는 것 같았다. 자세히 들어보니 콧노래 소리도 몇 초에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았다. 난 갑자기 공포감에 사로잡혀 온갖 무서운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고 빨리 잠들기만을 바라며 베개를 귀마개 삼아 최대한 들리지 않게 해서 서서히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천둥번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콧노래 소리는 계속 나고 진흙 밟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져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빨간 우비와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가 우리 집 주변을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무슨 지금 시간에 비도 오는데 웬 여자가 저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걸음과 콧노래를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창문 밑으로 숨고 숨을 고른 뒤 창문 밖을 다시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쾅쾅쾅 하는 소리에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난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고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뭔가 하고 가보았더니 경찰이었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데 꿈에서 봤던 그 여자인 것이었다. 난 경찰에게 무슨 일인지 먼저 물어봤다. 이 사람이 왜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살해하고 이 마을 주변 어딘가에 묻었다고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정확히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 집에서 누군가가 목격했다고 진술을 해서요. 예?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럼 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그 진흙 밟는 소리가
발소리가 아니었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럼 도대체 뭐였지? 오늘은 회사 사람들과 워크숍을 마치고 나와 직장 동기 2명과 함께 밤늦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동기들은 피곤했는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에 들었고 그 모습을 본 나도 조금씩 졸려왔지만 꾹 참으며 운전을 했다. 그렇게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깜빡 졸아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주오는 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핸들을 확 꺾는 바람에 차가 전복돼 버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더 위험해지기 전에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다. 함께 있던 동기들도 무사히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나와 동기들은 빠르게 구조대를 부르려고 했지만 모두 핸드폰이 고장나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구조 요청을 할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저 앞에 터널이 보였다.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터널에는 긴급 전화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동기들과 함께 터널로 향했다. 터널 앞에 도착했을 때 표지판이 하나 보였었는데 그 표지판에는 사람 통행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 터널은 겉보기에도 뭔가 허름해 보이고 들어가기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래도 들어가서 긴급 전화기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동기들은 무서웠던 건지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뒤 나는 터널로 들어가서 긴급 전화기가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해본다고 말하고 혼자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안에는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빛이 들어와 자세하게 보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 오싹한 기분도 들면서 축축한 느낌도 들었다. 어디선가 우는 것 같은 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그렇게 얼마 걷지 않아 터널 출구도 멀지 않게 보였고 생각보다 짧은 터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저 앞에 전화기가 보여 빠르게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기 너머 울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도 없고 버튼도 눌리지 않았다. 나는 헛수고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려는데 들어온 입구 쪽에 있어야 할 동기들이 반대쪽 출구 쪽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야, 빨리 와. 구조대가 왔어. 빨리. 나는 의아해하며 동기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쪽에 있는 거냐고 소리쳤다. 동기들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하냐며 빨리 오라고만 했다. 나는 알겠다고 소리친 뒤 동기들 쪽으로 향했다. 터널 끝쪽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았다. 구조 요청도 못하고 있는데 구조대가 왔다는 것도 그렇고 왔다고 쳐도 이렇게 빨리 동기들을 태우고 굳이 터널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나를 기다린 게 말이 되나? 내가 터널 들어온 지도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데? 난 아무리 봐도 이상해 터널 밖을 천천히 훑어봤다. 터널 밖에는 동기들 외에 주변에는 특별한 게 없었고 아까 내가 들어왔던 터널 입구의 표지판과 같은 표지판이 옆에 있었다. 그 표지판을 자세하게 쳐다봤는데 아까 내가 들어왔던 곳과는 다르게 써 있었다. 난 그 표지판을 읽고 기겁하며 바로 뒤를 돌아 반대쪽으로 도망치는데 뒤에서 똑똑하네. 아, 거의 다 왔었는데 아깝다. 라는 말이 들렸다. 그렇게 도망치며 터널을 나오는 순간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동기들은 옆에서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동기들은 깨어난 날 보며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사고 당시 나는 의식을 잃었었고 동기들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차리고 구조대에 연락해 나를 병원으로 옮긴 후 내가 깨어날 때까지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로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지?
추운 겨울, 친구들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 산장을 빌려 하루를 보낼 계획을 짜고 놀러가는 길이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가다 보니 근처에 온 것 같은데도 도무지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근처를 몇 번 돌다 보니 해도 저물고 점점 안개도 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찾기가 힘들어져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다시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웅변이 급하다며 주변 어딘가로 볼일을 보러 갔다. 나와 남은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서로 고민을 하며 친구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쳐다봤는데 볼일을 보러 간 친구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이었다. 곧이어 그 뒤쪽에는 하얀색 차림에 하얀색 모자를 쓴 여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우린 그게 뭔진 몰라도 친구가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 빨리 오라고 소리치며 차에 태우고 보이는 길 따라 도망을 갔다. 얼마나 도망쳤을까? 이 정도면 못 돌아오겠지 하며 주변을 살폈는데 아까부터 계속 찾지 못했던 우리의 목적지인 산장이 눈앞에 보였다. 우린 빠르게 산장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친구가 아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친구는 적당한 곳을 찾아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포 하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폈는데 저 멀리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 같아 빠르게 볼일을 보고 다시 여자 쪽을 쳐다봤는데 키가 말도 안 되게 크고 얼굴도 너무 기괴하게 생겨 그대로 허겁지겁 도망쳐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 순간 위층에서 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까 볼일 보러 간 친구가 굳은 표정으로 이 소리였다며 그 여자가 쫓아온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두려웠지만 소리가 나는 위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가 봤다. 그런데 정면에 아까 본 여자처럼 생긴 초상화 액자가 있었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우린 저 초상화가 왜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더 가까이 가서 쳐다봤다. 그런데 그냥 초상화인 줄 알았던 액자 속의 그 여자가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며 포 하면서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너나 할 거 없이 1층으로 도망쳤다. 서로 숨을 고르며 왜 그림이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말을 꺼냈다. 저거 초상화가 아니고 그냥 창문이었어. 2층 창문 밖에서 우릴 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너무 소름이 돋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우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다. 누구세요? 저 여기 산장 주인인데요.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괜찮으신가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는 산장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산장 주인이라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 경계심을 풀고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 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다. 우리 집은 2남 1녀 3남매였고 그 중에서 난 둘째였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해서 밤 늦게까지 우리끼리 집에 있었다. 나는 동생과 한 방을 쓰고 누나는 혼자 한 방을 썼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울면서 거실로 나오는 것이었다. 나와 동생은 누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누나가 방 침대에 누워있다가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어둡게 안방이 보였었는데 안방 안에 있는 장롱과 화장대 사이 틈으로 뭔가가 보인 것 같아서 다시 자세하게 쳐다봤더니 사람 손 같은 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에이 누나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누나를 달래주며 진정시켰다. 그런데도 누나는 계속 무서워해 나와 동생이 누나 방에서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누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나와 동생은 바닥에 누워 각자 할 거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 당시 나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누워서 읽다 보니 팔이 아파 옆으로 누워서 읽었다. 그런데 만화책 뒤로 침대 밑에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책을 내리고 어두운 침대 밑을 자세히 쳐다봤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빨간 눈이라고 해야 할까, 뭔지 모를 그것과 딱 마주친 순간 난 너무 놀라 뭐야?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누나와 동생은 왜 그러냐며 침대 밑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분명히 봤는데 아까 누나가 안방에서 봤다고 한 것도 그렇고 뭔가 더 무서워져서 이번에는 나와 동생이 자리를 바꿔 동생이 침대 바로 밑에 쪽에 누웠다. 그리고 다시 서로 할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눕는데 동생이 왜 안방에서 자기를 계속 쳐다봤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화장실만 다녀왔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내가 안방에 들어가 불도 안 켜고 그 어두운 곳에서 자기를 계속 쳐다봤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순간 우리 세 명은 동시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침대 위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모님이 오시고 우리는 우르르 뛰어나가 와락 깨어났다. 부모님은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냐며 우리를 걱정하셨다. 그러던 중 아빠가 말을 꺼내셨는데 얘들아, 근데 안방 불은 왜 켜놨니? 이 이야기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다. 택시 운전사였던 나는 오늘 낮에 손님을 많이 태우지 못해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다. 매일 야간 운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밤에 손님이 많이 있어서 할당량은 금방 채웠다. 그렇게 야간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에 친한 김 기사님과 통화를 했다. 김 기사님, 전 이제 퇴근합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 아까 낮에 그렇게 걱정하더니 다행이네. 아참,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자유로 쪽으로는 가지 마. 자유로 쪽에는 왜요? 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새벽 1시 이후로는 가지 않는 게 좋아. 요즘 1시 이후에 자유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더라고. 귀신을 봤다나 뭐라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튼 그쪽으로는 안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저 멀리 한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까 고민하다가 주변은 골목이고 어둡기도 해서 사정이 딱해 보여 그 여자 앞에 차를 세웠다. 저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자유로 44번 길 44번지요. 자유로 쪽은 새벽 1시 이후로 가지 말라고 김 기사님이 말해주셨는데 어떡하지? 난 잠시 고민하다 집에 가는 길과도 가깝고 무슨 일 있겠나 싶어 마지막 손님인 그 여자를 택시에 태웠다. 한참 가던 중 아까 골목에서는 어두워서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백미러로 그 손님을 쳐다보니 웬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뭔가 섬뜩한 미소를 짓는 표정이 보였다. 나는 좀 이상했지만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깰 겸 그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저 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밤중에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손님? 뭐야, 괜히 민망하게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주던가. 그리고 왜 자꾸 웃는 거야? 소름 끼치게. 나는 그 이후로 말을 걸지 않고 목적지로 향했다. 목적지 근처로 거의 다 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비를 보니 목적지가 길 한복판으로 되어 있어 그 여자 손님에게 주소를 잘못 알려주신 게 아니냐고 물어봤다. 저 손님, 내비를 보니까 목적지가 도로 한복판으로 나오는데 주소를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백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 손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서 뒷좌석을 봤는데 뒷좌석에는 웬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난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쪽지에는 잘 쓸게 고마워 라고 써 있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진 몰랐지만 상황이 소름이 끼쳐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을 본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졌다.